최근 22페이지에 제2장을 보겠습니다. 제2장에 가면요, 여러분들 주택의 건설 파트 나오죠. 원래 이제 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데, 이 관리편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이게 분간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이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없어서 따로. 그럼 어떻게 했냐? 공동주택관리령으로 됐었어요. 주택법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게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분가를 한 거죠. 공동주택관리법이 옛날에는 공동관리령으로 있다가 분가를 해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건설 공급 관리 파트인데 이제 건설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자, 건설입니다. 자, 건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을 하는 주체입니다. 사업 주체. 그러면 사업 주체가 누구냐? 이 사업 주체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행자하고 같은 겁니다. 시행자. 사업 주체가 시행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니다? 시공자가 아닌 겁니다. 시공자는 건설하는 사람이거든요. 시공자가 아니다는 거지. 어떤 분은 보면은 뭐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바로 시행자야. 사업하는 주체가 누가 될 수가 있냐? 시행자가, 시행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업 주체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시공자는 뭐냐? 공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시행자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어가 공사 도급 계약. 야, A 건설회사, 너네가 우리 아파트를 좀 지어라.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공을 맡기겠죠. 그죠? 그럼 사업 주체라는 거는 우리가 시행자지 시공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주를 크게 나누면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등록을 했느냐, 등록을 하는 등록 사업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등록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거는 건설회사입니다. 바로 건설회사. 쉽게 말해서 건설회사들은 개인이나 회사들은 건설업자, 개인 건설업자나 건설회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 등록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럼 등록 사업자는요, 개인도 되고 뭐도 돼, 법인도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등록 사업자는 뭐를 사업하기 위해서 등록합니까?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거나, 또 하나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등록을 해야 된다네, 등록을. 그러면 주택을 건설은 연간 얼마 이상? 20호, 단독은 20호 이상이고요. 공동도 연간 20세대 이상입니다. 단독주택을 건설한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택을 건설할 때 연간으로 따진단 말이야. 1년 동안에 20호 이상 지을래? 그럼 등록해라 말이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등록해라는 얘기죠. 그럼 대지는 연간 규모, 연간이 얼마냐? 만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대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등록 사업자 빼놓고. 그럼 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등록을 하러 갈 때에 특히 주택건설 사업은 등록 요건, 기준이 있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요건이라고도 해요. 그럼 등록 기준이 있는데 이 등록 기준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등록 기준이 이 요건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럼 이 등록 기준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본금이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기술 능력, 기술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어야 돼, 사무실이. 이게 등록 기준입니다. 요건이기도 하고. 그러면 등록 기준만 갖췄다고 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아시겠어요?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이 요구된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만약에 주택을 건설하는데
등록 기준은 맞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결격 사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되겠죠. 예?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죠? 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예,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 되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에 유예 기간 중에 있다. 안 되겠죠. 자, 요런 이제 법인이라도 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이사가 요런 이제 1번에서 4번에 해당된다. 안 되겠죠. 이때도 결격이 됩니다. 예. 임원, 이사라는 게 이제 임원이죠. 법원의 임원은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법인이라도 임원이 이런 사람에 멀쩡했는데 이렇게 해당돼 버렸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미성년자 안 되겠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이나 부정소표 단속법에 따라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종료되거나 면제가 되더라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인이라도 그 임원이 1번에서 4번에 해당되는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자본금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자산평가액으로 6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현금이 없어도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출자를 해야 됩니다. 예, 출자액이라고 해요. 출자금. 예?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출자를 해야 돼요. 자본금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 출자가 3억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기술 인력은요, 이거 두 개잖아요. 이렇게 이제 합격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술 인력이란 거는 이제 만약에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고, 대지를 조성할 수도 있겠죠. 그 주택을 건설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건축 관련 기술인이 있어야 되죠. 기술인. 응? 한 명 이상이. 근데 대지는 토목이잖아요. 그러면 토목 관련 기술인 한 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 사무실은 이제 면적 제한이 없어요. 옛날에 33, 22로 가다가 그다음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면적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이 영업을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적 정도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책상 있어도 된다는 거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33, 그 다음 22 가다가 없어졌어, 규정이.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이제 요약집은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요약을 해놓으면은. 아시겠어요? 저렇게 아니, 잘 읽으면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크게 나눠서 이제 이걸 칠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런 게 있다. 요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참고적으로 메모만 해주시는 거예요. 연필로. 그래서 주택이나 대지는, 등록 사업자가 등록을 하는 그 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야 돼요. 등록은 누가 사야 돼요? 자기가 사야 되죠. 그 대신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격 사유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이게. 요 부분이 나왔어. 등록 말소가 된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요거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요런 식으로만 기억하세요. 예. 요런 게 있다는 거. 정 내가 기억이 안 나면 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등록 말소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소가 됐다. 그 말소가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잘 보세요. 등록 기준과 결격 사유가 없어가지고, 자, 등록을 신청했잖아. 예? 누구한테 했어요? 국토장관한테 갔겠죠. 국토장관한테 가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장관한테 가야 됩니다. 그럼 장관이 이제 만약에 바쁘면은 이제 위탁을 시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탁기관, 요걸 등록 수탁기관 적어 놓습니다. 등록 수탁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누구한테 가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탁한다, 위임한다는 말이 있어요. 있을 때는 등록 수탁기관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 수탁기관. 등록을 맡는 기관이다 말입니다. 그 등록 수탁기관도 위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택공사, 한국감정원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한국부동산원이죠.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그냥 주공이라고 하겠습니다. LH공사. 예, 그래서 LH공사나 한국부동산원이나 국토연구원 요런 데 이제 등록을 맡깁니다. 대개 이제 주택공사한테 많이 맡겨요. 등록을. 그래서 이럴 때는 등록 수탁기관이라는 게 나올 때는 반드시 국토장관이 위탁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럼 위탁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 가야 돼? 장관한테 가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위탁을 시킬 수 있다.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 위탁을 시켜 어떻게 하라고? 개판되라고?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 법률에는 적어놓았어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인 등록 수탁기관에는 세 가지밖에 없어. 주공, 즉 LH공사,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예, 요거 평촌에 있잖아요. 평촌. 우리 논문서로 많이 갔죠. 이거 평촌에. 국토연구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요. 국토장관한테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요거. 그래서 등록증이 나오잖아요. 나왔죠? 그렇게 등록을 받았다 해서 등록사업자가 된 거 이제. 그럼 등록을 했을 때 말소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또 말소. 근데 그 말소 사유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말소되는 필연적 말소가 있고 임의적인 말소가 있어요. 필연적인 말소는 반드시 말소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하고, 그죠? 예. 거짓과 부정한 등록. 그리고 등록증을 빌려주는 경우, 등록증 대여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말소시킵니다. 예, 요 두 개는 기억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임의적인 말소로 갑니다. 말소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반드시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반드시 말소를 한다. 예, 말소할 수 있다. 안 돼요. 하야 한다. 예, 이렇게 끝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등록을 하는 그 요건 기준이 자기가 사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메모해 놨잖아요. 오른쪽에 보세요. 시공요건 찾았습니까? 시공요건. 예. 아니, 등록을 했는데 뭐 또 시공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 자, 등록 사업자가 등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다면 이제 뭐지? 사업을 하겠지. 그죠? 예, 등록 사업자는 무슨 사업자예요?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사업 주체. 사업 주체로서의 어떤 역할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 사업자가 뭔 역할까지 한다면은 시공자까지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 북치고 참고치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시행도 하고 뭐도 하고 공사도 자기가 한다는 거죠. 그럼 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은 또 같이 시공 요건 있죠? 요거를 또다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뭐 갖췄습니까? 등록 요건과 결격 사유가 없었잖아요. 그죠? 예, 결격 사유가 없어가지고 등록 요건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으니까는 내가 등록을 했단 말이죠. 그럼 등록을 했으면 내가 이제 시행자로서 요건을 갖춘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 돼. 그렇게 끝난 사람도 있고, 내가 여기에다가 뭐까지 하겠다? 시공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시공까지. 그럼 시공 요건이 또 있어. 그걸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족이 이제 뭐냐면 자본금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인력 나오죠.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 시공 요건 잘 보세요. 그러면 자본금은 개인은 얼마로 늘어났어요? 이제 자산평가가 1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요. 법인은 5억 원 이상으로 이제 자본금이 출자금이 있죠. 5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이 왜 많으냐면 이거는 자산평가액이니까 현금이 없어도 되잖아요. 자산평가액을 따진다는 거죠. 10억 원 이상 많다는 거는.
법인은 항상 출자액이라고 합니다. 출자금, 출자액. 예. 출자금, 자본금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인은 5억 원이고 개인이 왜 많으냐? 이렇게 많은 건 자산평가액을 따진다. 근데 시행자로서 요건은 6억만 있으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건 6억 원만 넘으면은 당장 이제 사업만 할 수 있고 시공은 못해, 아직까지. 못한다고. 근데 시공을 하려면은 돈이 좀 더 들어가야 돼. 아시겠어요? 그럼 기술 인력도 더 들어가야 돼. 근데 요거는 기술 인력은요, 토목 한 명 꼭 들어가야 되고, 건축 관련 있죠. 한 명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한 3명입니다. 3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토목 둘, 건축 하나 하든지, 토목 한 명, 건축 둘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명씩을 반드시 포함한 3명 이상 있어야 돼요. 토목 둘, 건축 한 명. 토목 한 명, 건축 관련 기술인, 2명.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예, 반드시 한 명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3명이 넘어야 돼요. 그 다음 실적 나오죠. 실적은. 그럼 최근 몇 년간? 5년간입니다. 그럼 1년에 25씩 지으니까 몇 개입니까? 100개가 되는 거죠. 1년에 25씩 짓잖아. 등록은. 그러니까 20 곱하기 5는요. 100이 나오죠. 100호나 100세대가 나오는 거죠. 이상은 이제 건설한 실적이 돼요. 실적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니네가 좋아. 자본금 있어? 여기 해당돼? 기술력 있어? 있으면 됩니다. 실적 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당신들은 이제 시공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시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공을 할 때 얼마까지 시공을 할 수 있냐? 시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시공 범위가. 무조건 막 해라는 게 아니라 5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럼 좋아요. 니네가 이렇게 아무리 갖춰도 원칙은 몇 개층밖에 못 한다? 5개층밖에 안 되는 거지. 5개층까지만, 5개층 이하까지 안 돼. 5개층까지. 그죠? 그리고 5개층 이하밖에 안 돼. 단 이제 6층까지 되는 게 있어요. 6층만. 6층이 되는 거는 각 층마다 이제 거실의 바합이, 거실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이죠. 300 이내마다 직통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직통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요때는 6층까지 가능하다. 6층은 별도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6개층 이상도 된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6개층 이상도 된다. 그러려면은 당신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6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니네들이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또 하나는 6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실적이 있거나, 또 하나는 뭐죠? 최근 몇 년간,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너네들이 건설할 실적이 있어야 된다.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제일 헷갈린다면요, 항상 시험장에 딱 다 들어오면요, 지금쯤 헷갈리는 게 요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최근 몇 년간? 5년간 몇 세대? 100세대죠? 100호 100세대. 여기는 최근 몇 년간? 3년간. 요거는 몇 세대? 300세대죠. 300세대 있어. 요거를 집어넣어 버리면 안 돼요. 요거는 시공자가 되기 위한 실적을 말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해야, 실적은 해야 시공을 할 수가 있다고. 시공을. 시공자로서 시공을 할 수 있는 요건이잖아요. 그럼 시공자로서 이제 요건을 갖췄을 때,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는데, 원칙이 이제 5개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 300 이내마다 직통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그럴 때는 6층까지는 돼.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해도 되니까. 요거 엘리베이터 설치를 6층 이상부터 해야 되잖아요. 6층 이상은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6층 이상이라도 안 하는 경우가 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각 층의 거실이 300 이내가 되면 300 이내마다 직통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기준이 있죠. 그걸 따와가지고 6층까지가
요거 직동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6층까지는 된다는 거지. 왜?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해도 되니까, 엘리베이터. 요거,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6계층 이상은 건설하려면은 얘네들이 6계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또는 최근 3년간에 300세대 이상입니다.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만 6계층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공 범위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보세요.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는 요건 나오죠? 그러면 자본금이 있다는 5억 원 이상의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발행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은 건설업 등록만 하면 돼. 사무실 없어도 되고, 실적이 나와요. 최근 3년간의 연평균에다가 갈로 집었어요. 연평균 주택 건실적이 300세 이상이죠. 자, 이거는 주택 상환 사채는 등록 사업자가 발행하는 요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이 나옵니다. 연평균이 300세대 이상이잖아요. 연평균 나와. 그럼 이 세 가지가 막 헷갈리는 거죠. 요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 봤는데 어떤 때는 5년간 나오고, 요거. 또 어떤 거는 연평균이 안 들어가고, 어떤 거는 연평균이 또 들어가 버리고. 미치는 거지. 여러분들 보세요. 연평균이 들어간다는 뜻은 뭐예요? 연평균이 300이라는 것은 3년간에 900이라는 뜻입니다. 예? 1년마다, 1년에 평균적으로 300이잖아요. 그리고 3년간 하면 3 곱하기 300 하니까 900이 되는 거지. 900세대 정도는 돼야만이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고요. 900세대 이상은 건설해야만이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고. 그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는 요건이에요, 저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6계층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범위가, 자격이, 요 사람이거나 요 사람일 때는 6계층 이상도 건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연평균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는 연평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를 잘 봤다 못 봤다 하지 마시고, 요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딱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헷갈리들 해요. 그리고 막 당황스러워. 왜냐? 이게 뭐 주택 상환 사채고 막 섞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나중에 나올 거지만 하나만 더 강조를 해드리면은, 자, 우리가 있잖아요. 주택으로 상환해주는 사채 있어요. 채권입니다. 그럼 이 채권 갖고 있으면 주택으로 바꿔준다고. 이걸 미리 발행한단 말이죠. 그럼 이 발행자가 누가 되느냐면요. 적어 놓으세요.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밑에다 잠깐 여백이 있으니까 좀 참고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주택 상환 사채 발행자는요, 2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주공이라고 했잖아요. LH 공사. 그죠? 영어로는 LH 공사로 가고, 그 다음에 발행자가 이제 뭐죠? 등록 요건을 발행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사업자가 전부 다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행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발행 요건이 어디에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 기술 능력, 실적, 자기 실이 있어야 된다. 발행 요건이 여기는 이제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금, 기술, 인력, 그 다음에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 세 가지가 발행 요건이잖아요. 그래,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의 법인만, 그 다음에 기술력은 건설산업기준법에 건설업 등록을 한 자, 실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00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되죠. 자기 실적이 있어야만이 발행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때 이제 실적에서 말할 때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 등록사업자가 시공요건을 갖추면은요, 뭐로 간주가 돼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자동적으로 시공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사업자로 간주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등록사업자로 뭐 된다? 간주가 돼요. 그럼 이걸 갖춰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또 이거? 국토장관한테 가야 되겠죠. 국토장관. 한때 가서 이제 다시, 저희들이 전번에는 그냥 등록만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공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봅시다. 자본금 갖췄나요? 네. 기술력? 네. 실적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신은 이제 등록사업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5개층밖에 안 되는데, 혹시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요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 6층까지 되고, 그 다음 6개층 이상도 건설이 되는데, 이때는 당신들이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습니까? 예. 또는 최근 3년간의 300세대 주택 공동 건설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6개층 이상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요 시공요건이다, 이 시공요건 있잖아요. 거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사업자로 간주되는 시공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등록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토목이나 건축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간주가 돼버리니까. 아니, 이제 여러분들 주택 건설 사업 하려면요. 전부 다 뭐로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주택 건설산업기본법에 또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토목하고 건축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간주시키잖아요, 간주. 따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보충 사업에서 나오는 건설사업자로 간주되는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 원칙 5개층 이하, 예외 6개층 이상 건설, 그리고 6개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 최근 3년간의 3년 이상의 공유 건설 실적이 있을 때는 6개층 이상 가능하다.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입니다. 27회 시험에는요, 주택조합의 가입의 철회와 가입비 반환에 대해서 나왔는데, 만약에 요거는 이제 뒤에도 우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요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빼버렸는데, 제가 그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조합원의 가입과 주택입니다. 주택조합의 가입 있죠. 가입 철회. 가입 철회 절차라고 적어 놓았어요. 가입에 대한 청약 철회. 가입에 대한 청약을 하죠. 청약 철회. 이렇게 간단하게.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할 때는 청약을 하잖아요. 내가 가입하겠소. 이렇게 청약을 하는데 그 청약을 철회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가입한 사람이 알겠지.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느냐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삼면관계가 세 개입니다. 자, 먼저 요거 이제 삼면관계를 그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연필로. 어디다가?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우리 요 여백 있죠. 옆에. 그 여백에다 연필로 적어 놓으세요. 제목 요거 해놓고요. 여기는 이제 가입 신청자가 있어. 여기는 이제 모집 주체가 있습니다. 모집 주체. 모집 주체는 그 주택 가입의 조합이겠죠. 조합을 말하겠죠. 모집 주체가 조합입니다. 조합이거나 조합의 대행자이거나. 조합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등록사업자도 조합의 일을 대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거나 조합의 대행자가 모집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죠? 예치기관의 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치. 이게 금융기관입니다. 요거는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치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입 신청자가 모집 주체에게 가입을 했지만 그 청약 철회를 한다는 겁니다. 청약 철회는
30일 이내에다가 그 청약을 철회를 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의사표시는 발송한 날에 이제 발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청약 철회를 했어, 일단. 그럼 모집 주체는요, 예치기관의 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예치한 거 가입을 하면서 돈을 예치했을 거 아니에요, 가입비. 가입비를 예치를 했거든요.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입비를 여기다가 예치를 했다고. 예치를 했으니까 얘가 청약을 처리한다네? 그럼 모집 주체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 1번입니다. 1번. 청약을 처리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모집 주체가, 야, 2번 갑니다. 금융기관의 장한테, 청약 처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 지급을 요청합니다.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청약 철회의 효력 발생은 발생주의가 원칙이고요. 요거는 도달입니다. 7일 이내는 도달해야 돼요. 7일 이내, 그 청약 철회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을 요청합니다. 뭐를? 가입비지, 가입비. 니네가 가입한 거 그거 가입비 지급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청약 철회하고 관계없이 이제 30일 안에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청약 철회밖에 안 나온다니까, 시험은. 그러면 청약 철회의 의사가 뭐 도달한 날로부터 기준이 됩니다.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입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해달라고. 그럼 예치기관의 장은 그 예치한 자가 누굽니까? 가입 신청자가 돈을 예치했겠죠. 10일 이내 지급하게 됐다. 10일. 3번입니다. 10일 이내 지급하게. 자, 그래서 요 3면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청약 처리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모집 주체한테 해야 되겠죠. 가입비는 어디다가 예치했어? 예치기관의 장한테 예치를 했겠지. 그럼 청약 처리는 30일 이내 하지만 모집 주체가 누구한테? 예치기관의 장한테 며칠 이내? 7일 이내 가입비 지급을 요청하면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30일, 요거는 7일, 요거는 10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 처리는 항상 30일. 그죠? 지급 요청은 빨리 해야 돼. 7일 안에. 그럼 10일 이내 지급해야 돼. 10일 이내. 3자 관계. 요게 어디도 나오냐면은 요게 민간임대주택법에도 요거 또 한 번 더 나와요. 민간임대주택법에도 예, 한 번 더 나오죠, 요게. 그래서 요거 한 번 해놓으면요, 요거 27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이죠, 작년. 예, 27회 기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 하나만 가지면요, 올해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써먹을 수가 있어. 근데 분명히 이제, 선생님, 아니, 요약집에는 없던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요약집이 없으니까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해놓은 거 있죠? 그런 걸 잘 봐야 된다고. 우리 책에 있는 거를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약집에. 어떤 거는 나오고 어떤 건 안 올 수가 있어요. 자, 저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조합은 몇 개밖에 없어, 지금. 우리나라가. 예? 3개밖에 없습니다. 지역과 책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왜 판서하느냐? 판서를 내가 하는 거는요, 눈에 띄라고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역이나 직장은 다 같이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격이잖아요. 자격. 조합원의 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 그러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다 같이 조합원의 수가 몇 명이 원칙입니까? 아무런 말이 없을 때. 20명입니다. 직장도 20명 이상이고요. 리모델링도 2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리모델링은 단서가 있어. 단 20명 미만도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하다 보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 단서가 있어. 근데 얘들은 단서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조합원의 수가. 자, 여기서 아시겠어요? 플러스가 되는. 뭐냐면은
사업 계획 승인 받을 때 우리가 적어도 사업 계획 승인 규모 있죠? 규모의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의 조합원의 수가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규모가 만약에 1000세대다 말이지. 1000세대 같으면 50%가 얼마입니까? 500명이잖아요. 그죠? 5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 승인 20명이라 했잖아요. 그 최소 인원을 말하는 거지. 20명이라는 거는 최소 인원이 그렇고,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가 예정 규모를 말합니다. 그 예정 규모가 1000세대다. 그럼 예정 규모가 1000세대다. 500명 이상, 50%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조합원의 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자격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비교해 놓으세요. 이렇게 비교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자격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역이나 직장에 자격이 되느냐. 먼저 지역은요, 그 해당 지역이 단위가 중요한 거야. 시도 단위입니다. 시도 단위라고 지금. 그럼 시도 단위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만 하면 된다고. 거주.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한 주민이면 돼. 그 대신에 이제 여기가 단서가 또 붙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투기 과열 지구다 말이지. 그럼 서울지역은 다 투기 과열 아닙니까?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는 1년 전부터 거주 요건이 있어요. 지구는 몇 년 전부터 이 주택을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1년 전부터 이미 거주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네,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전부터 거주가 돼야 된다. 그럼 이때 시라는 거는요, 항상 시도의 중간점 시, 요 시는 삼특이 광이 붙어. 아시겠어요? 삼특이 광이 붙는 거지. 뭔가 좀 생략한 건데, 사업계획 승인 조합부터 하고 할까?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럼 조합은 이 시도라는 게 나오면 삼특이 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은요, 직장은 삼특이 광, 시군 단위입니다. 지역이 틀려. 그래, 거주 조건은 없어요. 삼특이 광, 시군에서 같은 직장입니다. 같은 직장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또 뭐죠? 지자체일 수도 있고, 또 뭐죠? 법인일 수도 있어요. 법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나 법인.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되야 됩니다. 직장인. 근로자. 같은 직장의 근로자면 되겠다. 이거는 주민. 근로자입니다. 그 대신 이제 요것도 조건이 또 있어요. 공통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니, 뭐, 지역은 뭐 있으면 다 조건이 맞느냐? 아니거든요. 일단, 85 이하의 전용 면적입니다.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또는 무주택 세대주면 더 좋겠죠. 요거 또는이 붙습니다. 그럼 세대주가 85 이하 세대원인 중에서 세대원이나 세대주가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거나 합해가지고, 그럼 내가 만약에 세대주다 말이야. 세대주고 세대원이 있겠죠. 그 나는 주택을 없는데 세대원이 있어. 그래도 한 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합해가지고 한 개만. 그럼 내가 갖고 있고 애들은 없어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한 채만 아무튼 소유하게 되면 세대원이나 세대주 합해가지고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자격이 있어요. 한 채만. 무주택 세대주면 더 좋고. 근데 무주택 세대주는요, 단서가 또 붙어요. 공급받기 위한, 그러니까 직장, 국민주택을 뭐 공급받기 위한?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은 반드시 이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무주택만 해당돼요. 무주택 세대주만. 무주택 세대주라는 건요, 세대주뿐만 아니고 세대원 전부가 주택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이렇게 설립했단 말이야. 그 건설이 아니고 공급만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분양받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했다. 반드시 이거는 무주택 세대주일 것이 요구됩니다. 자, 직장만 그래요. 직장만.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직장주택조합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만 되고요.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도 되는데 이거는 여기만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여기 해당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을 일단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과 허가를 받아 지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지만 그 외의 시설에 복합 시설의 경우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의 경우 있죠. 요때 바로 이제 이 주택의 소유자 요거 합해가지고 우리가 공동 소유자이거나 주택이 아닌 시설이라도 같은 건물에 있단 말이에요. 복합 건물. 그러면 여기는 백화점이고 아시겠어요? 여기는 주택이란 말이야. 공동주택이다. 아파트란 말이죠. 그럼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백화점은 안 할 거예요, 지금. 백화점 옛날 그대로 놔둘 거예요.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백화점도 뭐다? 같은 소유자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의 경우에 소유자, 시설의 소유자도 전부 다 포함이 돼요. 리모델링은 같이 해야 되니까.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외 시설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니까 이 주택 외 시설의 소유자도 자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복합 건물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소유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복합. 그리고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택의 단지의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 있죠?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분양받은 거니까 함께 할 때는 이 사람들도 함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아시겠어요? 함께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리모델링에 함께 할 때는 이 사람들도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단지 안에 있잖아요. 단지 안에 상가가 있어요. 단지 상가가. 단지 상가에 여기에 이제 세탁소도 있고 약국도 있고 있단 말이야. 이런 데는 전부 다 약국이나 세탁소가 있다. 학원도 있고 보습학원도 있습니다. 그럼 단지 안에 보습학원이나 약국이나 세탁소 이런 걸 또 같이 리모델링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소유자도 다 같이 자격이 있단 말이죠. 함께 할 때. 이거는 복합 건물이니까 떼놓고 못 하잖아요. 자, 이게 복합 건물이다. 공동주택만 리모델링 한다. 이거 안 한다.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의 조합원의 자격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정도 자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조합원의 자격 중에서 요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은 전부 다 설립인가를 받게 됐잖아요. 설립인가 신청을 갖다가 누구한테 해요? 설립인가 신청은 이특이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이 구청장은 자치구 구청장입니다. 특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거든요. 특자도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을 받습니다. 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요. 줄여가지고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해요, 그냥.
다시 갑니다.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은요,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한테 가는데 이걸 줄여서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설립 신고만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설립 신고. 설립 신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있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요거만 신고예요. 그럼 요 신고 빼놓고는 전부 다 뭐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그 민법에는 여러분들 허가죠. 예, 뭐 법인은 허가인데 여기는 우리가 민법 아니에요, 지금.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입니다. 인가 받아야 돼. 누구한테? 이특이,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인데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합의 설립 신고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만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설립조합원의 자격 다 갖춰가지고 인가를 받았다. 그럼 인가 받으면 변경만 한다고 해서 변경만 신고 가능합니까? 아니요. 변경도 인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한다.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해산하겠죠? 해산 인가를 받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인가는, 한 번 인가는요, 끝까지 인가 받는 거예요.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죠? 그럼 설립 신고만으로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직장주택조합처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죠. 그럼 설립 신고는 변경을 할 때도 뭐만 하면 돼? 신고하고도 또 해산할 때도 뭐죠? 해산도 신고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인가 받으면은 무슨까지? 끝까지 인가. 한 번 신고하게 되면은 끝까지 뭐죠? 신고로 끝납니다. 인가는 인가로 끝나고 신고는 신고로 끝난다.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페이지에 나오는 거 설립인가, 그 다음에 조합원의 모집. 조합원의 모집은요, 지역이나 직장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을 모집하는 자는 50%에다가 갈로를 집어넣었어요.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뭐하고? 신고 갈로 속에 집어넣고 공개 모집 갈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모집을 해야 된다. 그럼 갈로 몇 개 들어가요? 3개. 자, 직장이나 지역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하죠. 예. 그러면은 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땅이. 리모델링은 이미 건설이 돼 있잖아요. 기존 건물을 갖다가 돼 있으니까 이건 땅이 필요가 없잖아.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근데 지역이나 직장은 주택을 건설하는 쪽이잖아요. 건설해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땅은 50% 이상의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되고, 그래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공개 모집으로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은 사용 권한이 몇 프로? 50%가 중요합니다. 50%가. 그럼 여러분들 이 50%에 해당하는 사용 권한 있죠? 이 사용 권한이 뭐냐면은, 사용 권한 있죠? 이거 뭐를 사용 권한이라 하냐면은 계약서를 말합니다.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있죠. 매매 계약서 있죠? 네,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설정됐다든지 지상권 설정 부분. 그 다음에 사용 권한이 여러 개 있겠죠. 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사용 권한이라도 국유지나 공유지 같은 경우는요, 사용 승낙서라는 게 있어요. 니네가 장기적으로 한 50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해 줄게. 승낙서 받으면 돼요. 되겠습니까?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그 다음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사용권이 있어요. 소유권자, 지상권자. 그러면 이 소유권자라는 게 뭡니까? 예? 소유권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부상에 등기가 돼야 되겠죠.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사용권은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사용권은이지. 그러니까 땅을 아예 등기에 돼 있든지, 지상권이 예를 들어 설정이 돼 있든지, 지상권자가 되든지, 매매 계약서를 갖고 있든지, 그 토지에 국유지나 공유지나 사용 승낙서를 갖고 있든지. 그래서 사용 권한이라는 거는요,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그 권리의 원천이다 말이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의 원천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굉장히 뭐죠? 폭넓잖아요. 이게 폭넓다고 이게. 사용 권한은 그럼 가장 대표적인 사용 권한은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겁니다. 이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 자기 땅에서 마음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거 말고도 이제 매매 계약서라든지 지상권자처럼 지상권 설정돼 있다든지 사용 승낙서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50%만 이상만 넘어라. 그 사용 권한에다 밑줄 내놓고요. 뭐가 아니다? 소유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을 확보된다. 아니 틀렸어요. 소유권이 뭐 만약에 10%밖에 없는데 나머지가 전부 다 40%인데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사용 권한이라 했잖아요. 소유권이 기본이지만은 소유권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지금 40%다. 그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모집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조합원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사용 권한은 50% 이상만 있으면 된다고.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세요. 지역이나 직장의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의 요건이 땅은 건설 대지는 15%에다가 동그라미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80%는 사용권을 확보된다. 자, 아까 설립인가 신청하러 간다 그랬죠? 요 때는 소유권은 몇 프로 확보됩니까? 소유권은 등기부법상에 소유권이 얼마? 15%죠.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용 권한 있죠. 이때는 분리를 해놨잖아. 아까는 분리 안 하고 사용 권한이지만 이때는 사용 권한은 분리를 해놨더랬죠. 그럼 소유권은 이때 사용 권한은 소유권이 들어가면 돼요? 안 되죠. 분리를 해놨잖아. 아니 지금 이 사용 권한은 분리를 안 했잖아요. 안 했을 때는 포함을 하지만 지금 이것처럼 분리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15% 분리를 해버렸잖아. 그러면 사용 권한 했을 때 80% 이상이다. 그럼 이거 이제 사용 권한이 80% 이상 중에서 있잖아요. 분리를 했는데 따로 15%를 분리를 해도 되고 이 사용 권한 속에서 15% 이상 되고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게 등기부상에 내 땅이 15%야. 소유권이. 그 다음에 사용 권한이 소유권 말고 사용 권한이 합해가지고 뭐죠? 65%야. 그럼 합해가지고 80%잖아요. 80%니까 80% 여기 만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권이 15%잖아요. 여기도 만족이 되죠. 둘 다 만족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도 되고, 이거 말고 80% 확보도 넘쳐나잖아요, 또. 이렇게도 되고. 요 뜻은 잘 이해를 하세요. 소유권이 15%를 이렇게 별도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지만, 사용권이 80% 속에 소유권이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잖아. 그러니까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된다. 둘 다가 만족이 돼야 된다. 그럼 80% 속에 15%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왜? 15% 만족했잖아. 합해가지고 80% 됐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획할 때는 소유권 15%, 사용권은 80% 이렇게 기획하는 게 더 낫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에 결의 요건 있죠. 요거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그리고 각 동은 과반수 결의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아까 몇 페이지였죠? 리모델링 49페이지 리모델링을 앞에 보세요. 이거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어요. 49페이지 보세요. 49페이지에 리모델링을 하려면은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전체 동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일정한 수의 동의 요건만 갖추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동은 얼마예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고, 만약에 전체를 하더라도 동과 전체가 나눠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게 조합이다 말이야. 주택조합이잖아요. 그 주택조합을 갖다가 설립을 갖다가 했을 때 인가를 받게 됐잖아요. 설립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택조합도 설립을 해야 되니까 먼저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은 동만 할 수도 있고 뭡니까? 단지 전체를 한다는 거지. 단지 전체를 동을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동도 만족을 해야 되고 말이죠. 전체가 만족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동을 만족한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각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동은 전체가 나오면요, 동과 전체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은 어떻게? 전체가 나오면요, 전체가 나왔다. 그러니까 전체가 나왔으니까 동과 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이때 동은요, 과반수만 있어도 되는 거지. 그죠? 과반수 만족한다고 해서 전체 3분의 2 안 되죠? 그러면 전체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3분의 2 이상입니다.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왜 구분 소유자 의결권이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가 25제곱이에요. 25제곱미터. 여기 50입니다. 50제곱미터. 그럼 이제 이렇게 구분 소유권자가 이 아파트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졌다 그러면은 요것만 보면은요, 요것만 보면은 이 구분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구분되어 있는 게 6개밖에 없잖아요. 6개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6명이에요. 그런데 의결권은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합니다. 요 면적에 비례한다고. 비례해서 적용한 비례.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한 개씩 기준이잖아요. 한 개 줄 때 이건 두 개를 줘야 되잖아요. 두 개를. 그렇죠? 예. 그럼 의결권은 25가 제일 많으니까 25제곱일 때 한 개씩 줄 거를 50제곱은 두 개를 줘야 되잖아. 그죠? 그게 공평하죠? 그럼 의결권은 8명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결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25평만 됐으면 의결권이 필요가 없지. 면적이 큰 것도 있고 뭡니까?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의결권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 3분의 1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2, 6, 12 했을 때는 4명이지만 여기는 이제 2, 8이 16일 때 3은요, 3, 5, 15에가 6명 나와야 돼요. 소수점은 무조건 1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각각이란 말이 붙죠. 각각의 3분의 2, 요거는 과반수 3분의 2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설립인가 시의 요건이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설립인가 받았잖아요. 받으면 아직 뭐를 한 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립인가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합으로서 아직 리모델링의 허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립만 한 거잖아. 설립만. 조합이. 사람 같으면 사람이 그냥 태어난 것만 된 거죠. 아직 일을 한 건 아니죠. 그러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은 동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입니다, 이게. 그죠? 네, 75% 이상이 돼야 되고, 재건축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 그 나중에 도심 주강 정비 할 거고. 이때는 이제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동만 한다. 아니, 전체 중에서 동을 한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이거는 50%입니다, 50%. 그럼 50% 한다고 해서 전체가 뭐 50%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7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요, 플러스 엔드가 돼야 됩니다. 또는 하면 안 돼. 또는, 또한이 돼야 되지. 또는 하면 틀려요.
50% 또는 75%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두 개가 동시만족이 돼야 돼요. 동시만족. 동과 전체가 동시만족이 돼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물어보느냐? 동을 리모델링 할 때의 설립인가인지,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설립인가 받기 위한 요건인지, 그 다음에 동에 대한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인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인지, 경우의 수는 몇 개? 4개입니다. 4개. 동 2개, 전체 2개. 되겠죠? 예, 이렇게 해놓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체크만 하고요. 예,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